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요. 밴드에서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검색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알파균 경제 뉴스 아니면 알파균 경제 검색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경제 양철민 기자가 취재했어요. 공시 의무 위반 37개 그룹에 과징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그룹별로 보면요. 롯데가 20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돼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태영이 19건 2억 4,700만 원, 이랜드 13건 1억 8천만 원, 하림 11건 3억 4,200만 원 순이었습니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 거래 관련 공시 위반은 47건으로 계열사와의 자금 차입이나 담보 제공 등 자금 자산 거래 관련 공시 위반이 많았습니다. 이랜드 소속 예지 실업의 경우 지난해 이랜드 파크로부터 9억 7천만 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김영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2,000달러 지급 고집, 코로나 부양책 혼란 가중. 트럼프가 지금 경기 부양책에 약간의 태클은 아니고 좀 2,000달러를 지급을 고집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많이 써달라는 건데요. 그 문단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이 때문에 부양책을 둘러싼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회가 추가 부양책과 21년 회계연도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연방정부 예산안을 묶어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29일 연방정부가 셧다운 폐쇄된다. 물론 의회가 추가로 임시 예산을 편성해 파국을 피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법안을 자동 폐기시킬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의회가 추가로 임시 예산을 편성해서 파국을 피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곽윤아 기자가 취재했어요. 뜨근뜨근 뜨거운 미국 증시 더 오른다? 아니면 버블 재현 팽팽. 지금 주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많이 상승한 걸 볼 수 있어요. 12,807.92까지 지금 나스닥 지수 추이가 상승을 했는데요. 1998년 저점 이후 2000년 3월까지 255% 넘게 상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 고점 이후에 2002년 10월까지 78%나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폭락 이후 12월까지 86% 이상 급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IPO 기업 447개 총 1650억 달러 조달하고요. 1999년 이후 최대인 수치입니다. 기술기업 최대 IPO 10곳 중 3곳이 2020년에 성사가 될 정도로 아주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두 문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거품이 꺼질 일만 남았을까? 전문가들은 현 상황은 2020년 전과는 다르다는 입장에 가깝다.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기술 업체들이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나스닥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영역이 확대되자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4대 기술 기업은 3, 4분기 모두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 단순한 기대감으로 상장한 뒤 파산한 기업들이 줄을 이었던 20년 전의 나스닥 지수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의미이다. 닷컴 버블 당시와는 달리 현재 미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페드 연준은
공격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 16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때까지 매달 1200억 달러의 상당의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연준의 계속되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미국의 강의 통화 M2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3월 전년 대비 10.2%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25.1%까지 늘었다. 앨런 그리스번 당시 연준 의장이 주식시장이 가열됐다며 정책금리를 인상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네, 이 의견만 보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어요. 미국 온라인 쇼핑 늘었지만 기대치 밑돈 연말 소비라고 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한번 보실까요? 가정용 가구가요, 16.2%나 증가했습니다. 주택 개선용품 14.1%, 식료품 6.8%, 전자 가전제품 6%, 보석은 마이너스 4%고요. 의료는 마이너스 19%라고 합니다. 가구가 많이 올랐네요. 미국인들은 집을 위한 쇼핑을 집에서 하면서 이커머스가 기록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가정용 가구 판매가 16.2%나 증가했다고 마스터카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가 됐네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이 확대돼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에 직구미기와 주택개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에는 가구 회사도 상장돼 있죠. 현대 리바트도 상장돼 있고요. 한샘도 상장돼 있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 한번 볼까요? 먼저 한샘을 볼게요. 한샘은 시총이 2조네요. 매출액이 2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 900억, 당기순이익 69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가 수익 비율은 36이라 수익을 뽑는데 36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꽤 기네요. 그럼 현대 리바트를 한번 쳐볼까요? 네이버 증권에서 현대 리바트를 검색해 보시죠. 네, 현대 리바트는 3천억 정도의 시총밖에 안 되네요. 매출액은 근데 1조 3천억이나 되고요. 영업이익은 416억, 당기순이익은 314억입니다. PER, 주가수익 비율은 10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10년이면 원금을 뽑겠네요. 현대리파트는 최근에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도 되었죠.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시진 기자가 취재했어요. 자본 확충으로 버티는 항공사, 내년 초가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항공사 올해 너무 힘들었죠. 내년 초까지 가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항공사들이 많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통신만으로 성장 1개, 이통통신 3사, ABC 분야서 새 돌파구를 모색한다고 합니다. LBC가 뭘지 궁금하시죠? 먼저 A는요, AI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라는 얘기입니다. 클라우드는 구름이라는 말인데, 데이터들이 하드 컴퓨터에 저장돼 있지 않고요. 위에 그 클라우드라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이 돼 있어서요.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서나 그 데이터를 뽑아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기자가 취재했어요. 종류만 2,000가지. 없는 게 없는 가죽 공예 쇼핑몰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쇼핑몰에는요, 코로나19로 방문자는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보자도 직콕하면서 카드 지갑이나 사각 파우치, 플랫백 등을 만들 수 있는 가죽 공방 키트 도잇요셀프 패키지, 레더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B2B 기업 간 거래 물량이 줄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 레더필의 전체 매출은 30% 늘었다며 유튜브를 통해 제작 과정을 올렸더니 인도네시아나 호주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레더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주문해 보실까요? 박형윤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요. 배달의 민족 먹통의 뿔난 점주들 쿠팡 이츠로 주문해 주세요라고 했답니다. 배민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요. 일부 배상도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쿠팡 이츠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죠. 근데 쿠팡 이츠는 전국에 다 지금 배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금융 다양한 M&A 빗발에 4년째 3조대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KB금융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실게요. 2019년에는 영업이익 7천억, 당기순이익 5,300억, 2000년에 1분기, 아까는 2019년 4분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2000년 1분기에는요, 영업이익 1조, 당기순이익 7,200억, 2분기에는요, 영업이익 1조 3천억, 당기순이익 9,800억이죠. 3분기에는요, 영업이익 1조 4천억, 당기순이익 1조 1천억으로요. 분기마다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이런 저력은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적극적인 M&A에 있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요. 세력을 증가시켰는데요. 2015년 LIG 손해보험, 지금은 KB손해보험이 됐고요. 2016년 현대증권, 지금은 KB증권이 됐습니다. 올해 프루덴셜 생명까지 경쟁력 있는 비은행 계열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완성도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나 기자가 취재했어요. 또 금융주 관련 내용인데요. 금융주 KB금융에 대해서 SK증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증권생명보험 등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고성장과 업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네이버 금융에서 한번 쳐볼까요? 네이버 증권에 가셔서 KB금융을 쳐보겠습니다. 시총은 18조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당기순이익은 3조 4천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추정 PER은 5.5 정도 됩니다. 배당 수익은 수익률로 하면 4.85, 2019년 말 기준입니다. 나쁘지는 않은 밸류에이션이니까요. 한번 투자 검토를 해보시죠. 임세원 기자가 취재했어요. 3,500억 조기 상환 나선 CJ CGV, 재무구조 개선 가능할까? CJ CGV가요. 터키 법인을 인수할 때 메리츠 종금 등으로부터 2,90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요. 하지만 CJ CGV는 원화 기준으로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바람에 리라 환율, 터키 환율이죠. 하락분 600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다음에는요. 원화 기준이 아니라 그 나라 기준으로 계약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표를 한번 보실까요? CJ CGV 국내의 법인 매출액 추이인데요. 국내는요. 작년 대비 2,600억에서 1,400억 원으로 정말 많이 줄었어요. 중국은 1,000억에서 153억, 터키는 387억에서 337억 선방했네요. 베트남 457억에서 303억, 인도네시아 239억에서 205억, 미국은 69억에서 46억이네요. 그래도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는 꽤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J CGV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근데 부채 비율 보실게요. 2017년에 216%였는데 2020년에 844%까지 올랐어요. 어떡하죠? CJ CGV의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될 텐데요. 얼른 갚아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용록 기자가 취재했어요. 한반도 24시 새해 중국 경제와 전자화폐 도입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전자화폐를 도입하면서 디지털 화폐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기득권이 위협받게 잠시만요. 여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전자화폐를 결정적으로 진전시킨 것은 신종 코로나19 사태 때문인데요. 돈이 전염매 매개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결제가 훨씬 커졌다. 비대면 결제 독점이라는 인민은행의 기득권이 위협받게 됐다. 현재 구체적 운용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선전, 수저우, 청두, 충안 지역에서입니다. 대표적인 경제 핵심 지역인데요. 중국 내 보도로는 10월에서 11월 선전과 수저우 주민 15만 명을 추첨해서 1인당 200 디지털 위안, 총 3천억 위안, 약 50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켜보려는 것인데요. 화해, 비보 등 스마트폰 회사는 물론 징둥둥 대표적 온라인 쇼핑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등 말단 소비 시장도 참여하고 있어요. 미국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를 DM으로 받고 내년 초 출시하는데 중국도 전자화폐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는 나름 충분해요. 중국은 정책의 실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십자각. 주식시장 더 오를까요? 주식시장 더 오를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모르죠. 주식시장에 과열됐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워렌 버핏이 제시한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불리는 국내 총세상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시장 밸류에이션으로 가늠하기 가장 적절한 척도로 제시했고요. 존 템플턴이라는 위대한 투자가는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에 비해서 자산 가치, 회사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고평가됐는지 보려고 주요 잣대로 썼었고요. 증시 대기자금, 인수 합병 과열 정도 등도 시장을 판단할 기준으로 삼았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가 수익 비율, 신용융자 증가 속도, 배당 수익률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어떤 지표든 개인 투자자들은 스스로 증시를 분석하고 공부해 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사설입니다. 거품경제 무한 팽창. 이대론 긴축 후폭풍 감당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빚의 규모 이상으로 질적 내용이 좋지 않은데요.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은 부동산 투자, B2, 빚을 내 주식 투자 만연하고 있고요.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을 넘어섰고요. 빚으로 대박을 꿈꾸는 한탕주의가 사회적 병폐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정상적 정책 패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 한국은행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자영업 243만 가구 중 최대 22.4%가 적자 가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계해야 될 상황이긴 하네요. 서울경제가 산업융합시대 규제 망령에 계속 빠져 있을 거라는 사설을 썼는데요. 하나 읽어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 영역의 경제를 허물고 새로운 융부감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최근 캐나다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1조 원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LG그룹에는 LG전자뿐 아니라 LG화학에서 분사한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인 LG에너지 솔루션도 있습니다. 또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차량 통신 조명용 부품을 공급하는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도 있죠. LG그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기차 시장에 명함을 들이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애플은 2024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LG가 마그나와 합작사를 설립한 데 이어 애플까지 연결해 삼각 동맹을 맺을 경우 테슬라, 현대자동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르며 전기차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금 주식시장도 반응해서 LG전자 주식 많이 오르고 있죠.
네, 머니투데이 기사로 넘어왔어요. 우경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만들어 본 애플의 출사표. 미래차 패권 전쟁 판 커진다고 합니다. IT 업계가 애플의 컨텐츠 파괴력에 집중한다면 완성체 업계는 애플의 생산 경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 애플은 디바이스를 직접 생산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아마존이 최근 인수한 최고 수준 자율주행 기업인 죽스도 제조업체이긴 하지만 양산 경험은 없다. 기술만 보유한 것과 완제품을 양산해 판매하고 AS를 진행한 경험까지 보유한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다. 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고 기준 수준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데는 구글이 끝내 양산 설비 투자를 결정하지 못한 배경이 있다. 네, 애플은 아이폰도 팔아보고요. 여러 가지 팔아봤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애플카에서요. 어게인 1999 강기준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닷컴법을 닮은 꽃 상승 여지 남았다. 네, 아까 소개해드린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라서요. 요번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세요. 주식 대박난 생수왕 마인이 위태하고요. 중국 부호순위 지각 변동한다고 김명룡 기자가 취재했네요. 지금 중국의 부호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마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 역전이 됐다고 하네요. 바로 생수왕한테요. 생수왕은 중회장인데요. 중국 경제계에서 외로운 늑대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대외 활동폭이 제한적입니다. 그는 기업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단체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중 회장은 1954년 중국 항저우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문화 대혁명 시기 초등학교를 5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숙청됐고 10년 동안 석공과 목수 견습생으로 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한 지역신문의 기자가 됐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는 중국에서 엄청난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990년 초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화하던 시기였는데요. 중 회장은 기자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93년 건강보조제로 큰 돈을 벌었고 이를 종잣돈으로 1996년 생수사업을 시작해 큰 부를 일궜다고 합니다. 네, 삼다수 생각납니다. 중국은 삼다수만 해도 스케일이 크네요. 주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전 없는 대한항공 소년동 부지 매각 연내 합의 물 건너 갈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대한항공이 지금 굉장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대한항공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 확충을 진행해 왔다. 지난 5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부터 1조 2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약속받은 데 이어서 6월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조 1,6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8월에는 기내식 기내 면세품 사업을 약 1조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죠. 그럼에도 계속된 코로나 불확실성에 더해 아시아나 항공 인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우선 내년 3월 2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그간 검토를 진행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내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동 부지 매각이 연기되면 자본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현재 대한항공이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는 약 5조 2천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 만큼 대한항공으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매각을 마무리 지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송현동 부지 매각가는 5천억 원 안팎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항공 좀 도와주세요. 구경민 기자가 취재했어요. 이 상황에 환율까지 왜 이러니? 수초 중소기업들이 울상이라고 합니다. 적정 환율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은 달러당 1118원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11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1118원 이상으로
올라가 주세요. 네, 다음 소식은요. 한국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구경 끝났네. 안정 찾아오자 주가도 빠지는 분쟁주. 그래프로 한번 보실까요?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한진칼의 주가는 10만원 가까이 갔다가 현재 6만 5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경영권 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다른 기업도 있어요. KMH라는 기업도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요. 지난 9월 CB라고 하죠. 전환사채 BW 신주 인선권 부사채를 최상주 KMH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에게만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바 있는데요. 이에 주주배당 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발행한 것이 문제가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키스톤 P 프라이빗 이코티는 지난 8월 말 KMH 지분 25%를 취득하며 최 회장 측 35%에 이어 일약 2대 주주로 부상했습니다. KMH가 정관상 이사 공석을 모두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를 채우려고 10월 주주총회를 개최했으나 키스톤 P가 이에 반대에 표를 모았고 소액주주들도 이에 합세해 KMH 안건을 모두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KMH 왜 최상주 KMH 회장 등 특수관계인한테만 사모방식으로 발행하려고 했나요?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졌네요. 그런데 주가는 상승했다 빠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경영권 분쟁주는 조심해야겠어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면우 기자가 취재했어요. 올해 순이익 늘어났지만 알짜 채권 매각 착시 효과. 네, 손해보험사 얘긴데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이익을 많이 낸 것들은 채권 처분 이익 비중이 높아서라고 합니다. 2019년 보시면요. 62%가 채권 처분 이익 비중입니다. 전체 이익 비중에서요. 87%가 손해보험은 그렇고요. 채권 처분 이익은 보험사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고요. 채권을 샀다가 팔아서 난 이익이라고 합니다. 저금리 상태가 되면요, 채권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고금리 상태가 되면 다시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높아야 채권에 대한 수익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저금리가 되는 때 팔았으므로 한 번에 수익을 많이 올린 격이 되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보험사의 이익 중에서 채권 매도로 인한 이익은 경계해야겠네요. 자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경제기사인데요. 유시민 땅 부자 발언에 윤희숙, 조지가 들으면 놀랄 것. 조지는 헨리 조지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죠. 예. 윤 의원은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조지를 소환하는 분들은 100이면 100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면서 노무현 정부가 이미 조지를 소환해 종합부동산세라는 기묘한 세금을 만들어냈지만 부동산 가격을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노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879년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에서 나온 단일 토지세 개념을 유 이사장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지는 이 책에서 지주가 받은 지대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모든 세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진보와 빈곤. 최만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산은 못 믿겠다. 한국 조선업계 싹쓸이 수주한다고 합니다. 한번 퍼센티지를 보실까요? 올해 조선 3사 수주 목표 달성률은요. 현대중공업그룹 91%나 달성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75% 달성했네요. 한국 LNG선 46선이나 수주했고요. 중국 5선입니다. VLCC 한국 34선, 중국 5선, 대형 컨테이너선 한국 18선, 중국 14선입니다. 네, 한국 조선업계 계속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LNG선은요, 척당 가격이 얼마냐면요, 2,050억 원이에요.
정말 크죠. 네, 수익성은 높지만 높은 건조 기술력이 필요해서요. 국내 조선업체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된다고 하네요. 양병훈 기자가 취재했어요. 월가 전문가들 S&P 500 지수 내년 말 4천 넘는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정치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 팩트셋의 선임 애널리스트 존 버터스는 월가는 향후 증시 전망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이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평균 7%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립 테틀록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댄 가드너 컬럼니스트는요. 2015년 낸 책 슈퍼 예측에서 복잡한 분야 전문가의 추정은 침팬지가 다트를 던지는 것만큼 정확하다고 비꼬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책 슈퍼 예측, 슈퍼 포캐스팅이네요. 한상추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썼습니다. 세계경제 코로나 무기력증 내년엔 복원될까? 네,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쉽다면 또 쉽죠.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던 시작됐던 필립스 곡선의 평준화 현상도 더 심해져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을 놓고 헤매는 각국 중앙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받아 돈을 무제한 푼다면 굳이 미국 중앙은행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받을 정도입니다.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정관계도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장률이 높으면 물가 성장률도 높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 사태를 맞아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범세계화로 경기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구조가 더 심해졌는데요. 일종의 착시 현상에 빠진 각국 중앙은행은 돈을 더 풀고 출구 전략을 지연시켜 각종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어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은요, 우버 같은 거죠. 아마존 같은 거,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장사가 잘 돼도 물가가 오르지 않죠. 코로나19 대책 후유증이라는 일컫는 수많은 불균형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세계 경기 부진 속에 크게 부풀어 오른 증시 거품입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92%, 코스닥 지수는 무려 110% 올랐어요. 세계 최고 상승률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등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송영석 기자가 취재했어요. 전기차 1조 딜로 존재감 드러낸 구강모 CSO 사단. LG에는요, CSO라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 취임 후 전략적으로 출범한 조직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에 LG전자를 시작으로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U+, LG이노텍, LGCNS 등의 CSO 조직이 생겼는데요. 미래가 불투명한 기존 사업을 골라 폐기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예, 한번 도전해 보실까요? 민지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스타트업, 이곳의 영업이익이 궁금했어요. 크로키닷컴, 여러분들 지그재그 아시죠? 그런 앱들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지그재그는 성장세로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지그재그 검색해보세요. 쇼핑몰 나옵니다. 서비스 개시 5년 만에 앱 다운로드 건수 2,600만 건을 돌파하며 한국 여성복 대표 쇼핑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6년 2천억이던 거래액은 올해 8천억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2018년 매출 225억 원에서 영업이익 1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투자로 영업이익률이 다소 떨어졌는데요. 매출은 작년 293억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그래도 영업이익이 꽤 나네요. 홍윤정 기자가 취재했어요. 음원료 분쟁, 불난데 부채질한 문체부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음대업은 강력 반발했다. 일반적으로 음저업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음저업은 그동안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의 사례를 들어
2.5%의 요율을 제시했다. 반면 음대업은 0.625% 요율을 주장해왔다. OTT가 방송사의 다시 보기와 비슷하다는 논리에서입니다. 자, OTT는요, 넷플릭스, 왓챠처럼요, 핸드폰으로는요, 동영상을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음악 부분의 컨텐츠,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을 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도 잠깐 나오니까요. 또 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한국경제 사설인데요. 영국의 브렉시트 연착륙, 한국의 태양 정치가 배워야 될 것. 브렉시트 정치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경제로 오늘 넘어가 볼게요. 김태성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온라인 유통 세계 5위 됐는데 겹겨제의 우물안 못 벗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커머스 매출 보시면요. 중국이 엄청나네요. 1조 9천억 달러 이커머스 연매출입니다. 미국 6천억 달러. 와, 중국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영국 1천억 400달러. 400억 달러. 일본 1100억 달러. 한국 1000억 달러. 한국도 5위에 듭니다. 네, 한국도 확보한 아스트라 백신 영국이 먼저 맞는다고 하네요. 아스트라 백신은요, 화이자 백신보다는 유통 과정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지난 2일 화이자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한 영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한 발 빠르게 지난 8일 공식적인 백신 접종에 들어갔어요. 영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승인하고 보급을 시작하면 백신 공급이 더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보관 방법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아스트라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적인 냉장 온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격은 화이자 백신의 5분의 1에 불과하네요. 화이자 어떻게 될까요? 이용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T 빅4 오너 보유 주식 28조 원, 4대 그룹 총수 지분 가치 넘었다고 합니다. 네, 국내 IT 기업 오너주 중에는 김정주 대표가 14조 3천억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가장 높고요. 김범수 의장이요 8조 6,900억 원, 김택진 대표 3조 800억 원, 이혜진 CIO 2조 2천억 원으로 이었습니다. 국내 주식 전체 1위는요, 주식 부자 1위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요, 18조 7천억 원 됩니다. 김정주 대표는 넥슨 게임회사 대표고요. 김범수 의장은요, 김정주 대표는 넥슨의 지주회사의 대표죠. 자, 김범수 의장은요, 카카오 의장이고요. 김택진 대표는 NC소프트 대표고요. NC소프트는 리니지. 이혜진 CIO는요, 네이버 CIO입니다. 네, 서정진 회장이 이렇게 부가 많았네요. 다음 소식은 신수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코스맥스 중국 법인 매출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립스틱 생산량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2019년에 5천만 개 정도 생산됐었는데요. 10월 누적분이 지금 7천만 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1억만 개까지 판매될 수도 있겠네요. 1억 개까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동민 기자가 취재했고요. 지배구조 관련된 기사인데요. 계열사 합친 동성그룹 친환경 기업으로 간다고 합니다. 동성그룹은 친환경 에너지 기능성 소재 분야 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백종우 동성그룹 회장은요, 핵심 주열 계열사인 두 회사 간 합병을 통해서 비전을 실행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중장기 전력으로 친환경 소재와 폴리우레탄 사업 부문을 확장하고요. 전기차 등 자동차 부품 생산을 확대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동성화학은 1959년 고 백제갑 창업주가 고무 장화 등에 사용되는 도료를 생산하면서 시작됐고요.
당시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던 신발용 접착제를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하면서 부산을 대한민국 신발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성화학은 당시 국내 신발 접착제 시장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세계적 브랜드인 나이키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등 부산의 대표적인 신발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하고요. 동성그룹의 알짜 기업이 있습니다. 동성화이텍이라고 하는데요. 2009년 LNG 운송 선용 초저온 보랭제 공급 기업인 화인텍을 인수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동성화이텍은 생산하는 LNG형 선 보랭제는 LNG 선 제조 비용에서 1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프랑스 GTT가 이 분야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랭제를 생산하려면 GTT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생산 설비 구축에도 4에서 5년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국내에는 보랭제 분야에서 동성 화이텍과 경쟁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 국내 시장 대부분을 동성 화이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요. 한번 쳐볼까요? 네, 네이버 금융 들어가 볼게요. 네, 동설이 아니죠. 동성 코퍼레이션 방금 본 기사인데요. 시가총액이 2,200억 정도 되네요. 2019년 매출액은 8천억 정도 되고요. 당기순이익은 250억 정도 예상되고요. 했었고요. 2020년에는 실적이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매출이 6천억 정도 되고요. 당기순이익은 600억은 될 것 같습니다. 600억에 시총 2,200억이면 정말 싼 거네요. 동성 코퍼레이션 투자 포인트로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강경훈 기자가 취재했어요. 직격탄 맞은 멀티플렉스, 중국 베트남서 반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까 요 내용은 보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자, 오늘까지 이 내용 봤고요. 아까 음원용 분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음원료 분쟁은 누가 보면 OTT가 당한 것 같고, 누가 보면 저작권자인 작곡가들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밴드에서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알파균 경제 치시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